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어느 책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철학이 묻고 과학이 답하다. 지금 시대에는 신경과학, 인지과학, 뇌과학 등이 발달하다 보니 예전에는 나는 누구인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의지,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철학에서 찾으려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과학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읽은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아를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내용으로 코타루 증후군, 알츠하이머병, BIID, 즉 신체통합정체성 장애, 조현병, 이인증, 자폐증, 유체이탈, 간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서사적 자아를 완전히 정지시키지는 않는데 유독 알츠하이머병만은 서사적 자아를 완전히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그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질환들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으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책은 총 8장으로 나누어 질환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남자. 자아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번 1장에서는 코타루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타루 증후군은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로 일명 걷는 시체 증후군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 일부가 이미 사라졌거나 죽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기본적인 생존 활동을 포기한 채 마치 좀비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신경학자이자 정신의학자였던 쥘 코타르는 허무망상 또는 부정망상이라고 불리는 증상을 설명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그가 사망한 뒤 의사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코타르 망상이라고 이름 붙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코타르 망상은 코타루 증후군의 증상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신이 죽었다고 믿는 증상을 가리키게 되었다. 신경과학에서 자기감이란 뇌와 몸 사이에 일어나는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이자 한 사람의 개성을 이음새 없이 매끈하게 연결해주기 위한 매 순간 자아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신경 프로세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코타루 증후군은 자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극심한 혼란을 느끼는 이 병은 자아가 자신의 몸,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뇌, 몸, 마음, 자아, 사회는 불가분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코타루 증후군의 또 다른 특징적 증상으로는 죄책감, 극심한 우울장애가 있다. 이 책은 뇌와 관련된 질환 8가지 사례를 들면서 자아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타루 증후군 증상의 하나인 나는 죽었다에서 나라는 자아는 무엇인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의문도 담고 있고요.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네요.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나의 이야기를 모두 잃어버렸을 때 알츠하이머병이 앗아가는 나다움의 재료, 기억. 이번 2장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담으면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어떠한 병인지 잘 요약한 문장이 있네요. 알츠하이머병은 당신에게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빼앗아가죠. 인간에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있을까요? 이 병이 일단 삶에 들어오면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축적한 모든 기억과 가치관, 이 세상과 가족,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사라져요.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사실상 규정하는 경계를 뜯어내버리죠. 하버드 대학교 신경학 교수 루돌프 탄지의 말이다. 사람들은 살면서 겪었던 다양한 사건을 하나로 통합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자신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만든다. 바로 자아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이 이야기들은 개인의 정체성과 자기 이해의 기초가 되고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대답할 거리를 제공해 준다. 그들의 관점에서 자아란 궁극적으로 이야기들이 짜여 촘촘하게 모여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우리가 말하고 들어온 이야기들로 구성되고 그 이야기들로부터 서서히 펼쳐지며 생겨나는 실체다. 라고 심리학자 도널드 포킹호는 말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쓰는 뇌의 신경망은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울 때에도 똑같이 쓰이는데 이 뇌 신경망을 형성하는 주요 뇌 영역에는 해마와 뇌후각 피지를 포함한 뇌축두엽의 구조들이 속한다. 이 영역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며 알츠하이머병은 바로 이 지점을 기반으로 파괴의 행진을 이어나가 끝내 환자에게서 일관된 서사적 자아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워버린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새로운 일화기억이란 개인의 경험, 자전적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사건이 일어난 시간, 장소, 상황 등의 맥락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일화기억을 만드는 능력이 망가져서 이 기억들을 골자만 요약하거나 의미화된 기억의 형태로 자신의 이야기에 통합하는 작업을 못하게 된다. 즉, 서사적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다. 3장 한쪽 다리를 자르고 싶은 남자. 머릿속 나의 지도가 망가지면 벌어지는 일. 이번 3장에서는 BIID, 즉 신체통합 정체성 장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몸 일부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위화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하려고 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주로 팔, 다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BIID에 대한 이해는 최근에야 시작되었고 최초의 현대적 사례는 1977년에 성연구 저널에 신체 절단 애호증에 관한 논문이 게재됐다고 합니다. 2000년 무렵 BIID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자른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발적 신체 절단에 대한 윤리 문제는 현재에도 논쟁거리가 되며 아직 의학적으로 인정된 장애가 아니다 보니 비밀리에 신체 절단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BIID를 가진 한 남자가 자기 다리를 절단하기까지의 여정과 그 사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공손 착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인지과학자들은 기발한 실험을 했다. 실험 참가자들을 탁자 앞에 앉히고 왼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게 했다. 고무로 만든 손 하나가 진짜 손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연구자들은
두 개의 손 사이에 칸막이를 두었고 참가자들은 자기 손이 아닌 고무손만 볼 수 있었다. 그런 뒤 연구자들은 작은 붓 두 개로 진짜 손과 고무손을 각각 동시에 쓰다듬었다. 나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 참가자들은 진짜 손이 아니라 고무손에서만 붓을 느꼈다고 말했다. 진짜 손도 붓이 쓸고 있다는 것을 내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고무손이 진짜 자기 손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고무손 착각은 우리가 자신의 몸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양한 감각을 끊임없이 통합하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신체 부위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내면의 감각을 주는 관절, 힘줄, 근육들로부터의 감각과 함께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정보가 결합되어 내 몸이 내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은 자기감을 이루는 중대한 요소다. 4장.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줘. 조현병이 드러내는 자아의 빈자리. 이번 장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로리와 소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정서적 둔마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로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리는 조현병과 처음 맞닥뜨렸던 때의 느낌을 기억했다. 마치 바깥에 있는 어떤 힘이 자신을 조종하고 소유하는 느낌이었다. 그런 낯선 느낌에 사로잡혀 한두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칼로 자신의 왼손을 베었다. 처음 발병이 2005년 가을이었는데 2008년까지 10번이 넘게 자신을 칼로 베었다. 자살을 시도했을 때를 떠올리며 로리가 한 말이다. 그때 내 주위에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다고 느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지? 죽는 게 낫겠다. 로리 역시 자신의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피해망상 그리고 외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들이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변질된 자아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녀가 말한다. 하지만 그런 통찰력은 역설적이에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외부를 두려워하게 되죠. 하지만 알고 있을 땐 나 자신을 두려워하게 돼요.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뒤쫓아오거나 내 행동을 지배하는 누군가가 뒤쫓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나면 모든 게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건 역시 끔찍해요. 어느 쪽이든 나는 이길 수 없어요.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있으니 이들의 고통은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 인간 복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풀어야 할 과제인 듯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영원히 꿈속을 헤매는 사람들, 자아와 일상생활에서 정서가 하는 역할. 이번 장에는 2인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인칭이란 자기가 낯설게 느껴지거나 자기로부터 분리, 소외된 느낌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데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가리키고 조현병의 전조 증상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21세기 독일의 정신의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사람이 2인칭을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료하게 기술했다.
우리 마음에 드러나는 모든 것은 인식이든 신체적 감각이든 기억이나 생각 또는 느낌이든 나에 대한 것이거나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하고 있는 내 것이라는 특정 측면을 가진다. 이것을 인격화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정신적 징후들에 그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생경한 것이며 자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어딘가 다른 곳에서 왔다는 의식이 뒤따른다면 비인격화, 즉 이인증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 뇌과학자인 아닐세스는 우리 뇌에는 다양한 단계의 예측 코딩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측 코딩은 뇌를 그리고 뇌가 자기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예측 코딩은 내부 감각 수용과 외부 감각 수용, 정서와 감정 등을 모두 설명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예측 메커니즘이 잘못되면 어떻게 정신병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뇌의 기능은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감에 영향을 미친다. 예측했던 신호와 실제 신호가 일치하면 몸과 관련 정서들에게 암묵적으로 나라는 꼬리표가 붙는 반면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와 같은 꼬리표가 붙는다. 6장 자아의 걸음마가 멈췄을 때 자폐증이 자아 발달에 관해 말해주는 것. 이번 6장에서는 자폐증에 대한 내용으로 자폐증은 3세 이전부터 언어 표현, 이해, 어머니와의 애착 행동, 사람들과의 놀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3세 이후에는 또래에 대한 관심의 현저한 부족, 반복 행동, 놀이 행동의 심한 위축, 인지 발달의 저하 등이 함께 나타나는 발달상의 장애이며 전반적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으로는 정신의학자, 심리학자들이 자폐증에 관한 정의와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중 마음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유추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이런 능력을 마음 이론이라고 한다. 우리는 누군가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측하기 위해 그리고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끊임없이 추론한다. 우리에게는 마음 이론이 있다. 이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반이다. 자폐증이 심한 아이들의 경우 가상놀이나 공상에 빠지지 않는데 이것은 마음 이론이 송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과 과거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 모두 3살에서 5살 사이에 발달한다. 마음 이론은 단지 타인의 심리 상태에 다가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아는 데에도 중요하고 따라서 자기감의 측면에도 중요하다.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이론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는 뇌 영역인 우뇌 축두 두정 염적과 복내측 전전두엽 피질이 손상되어 있다. 7장 침대에서 자기 몸을 주운 사람, 유체 이탈, 도플갱어, 그리고 최소한의 자아. 자기환영 현상은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넘어선다. 도플갱어 효과는 자신과 똑같이 복제된 나를 실제로 보는 듯한 환각을 일으킨다. 그런 환각은 매우 정서적일 때가 많으며 실제의 몸이 갖고 있던 위치감과 정체성이
환각의 몸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신경과학자들은 다양한 감각의 통합, 이른바 다감각적 통합이 우리 몸 일부나 전체에 대한 소유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시각과 촉각, 그리고 자기 수용성 감각은 모두 서로 잘 맞아떨어진다. 그 감각들은 서로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치가 바로 우리에게 신체 일부를 내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비결이다. 자아를 몸에 완전히 고정하기 위해 뇌는 외부 감각, 위치와 균형에 대한 감각들을 몸 내부에서 오는 신호들과 통합해야만 한다. 이러한 모든 신호를 통합하는 뇌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는 유체 이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유체 이탈에서 자아 또는 의식의 중심은 물리적인 몸과 분리된다. 이때 자아는 공간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어서 시선이 바뀐다. 물리적인 몸 그 자체는 대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지각된다. 호토스코피, 즉 도플갱어 효과는 환각의 몸을 지각한다. 그리고 의식의 중심이 실제 신체에서 환각의 몸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오기도 한다. 유체 이탈과 자기 환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을까? 그 기억들은 아마도 덜 생생하고 임시로 구성된 것일 겁니다. 만약 같은 사건을 자기 몸 안에 있을 때 경험했다면 더 강렬하고 잘 구성됐겠지요. 라고 신경과학자 헬리크 에르소는 말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의 경험을 여러 번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조각난 기억들을 굳혀나가고 끝내는 상당히 생생한 경험으로 회상하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8장, 모든 것이 제자리에 황홀경 간질과 무한한 자아. 이번 장에서는 황홀경 간질에 대한 내용으로 간질 자체가 잘못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간질성 발작은 크게 전신형과 국소형 두 가지로 나뉜다. 전신형 발작에서는 전기적 방출이 전체 피지를 압도해 종종 의식을 잃을 수 있다. 황홀경 발작은 국소형 발작에 속한다. 전기 폭풍이 뇌의 일부 영역에 국한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경우 대개 의식을 잃지 않는다. 황홀경 간질에 대한 환자들의 느낌을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조된 자아 인식으로 발작이 일어나면 몹시 민감해지고 의식이 또렷해져서 감각들과 모든 것이 더 크게 느껴져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두 번째는 신체적 웰빙으로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듯한 벨벳의 감촉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세 번째는 강렬한 긍정적 정서로 신체적 느낌을 뛰어넘어 어마어마한 기쁨이 채워지는 완전히 존재하는 느낌, 나 자신이 완전히 통합되는 느낌, 내 온몸과 나 자신이 삶과 세상과 그 모든 것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라고 한다. 섭렵은 코타르 증후군과 이인증 그리고 도플갱어 효과와 황홀경 발작에 관련이 있다. 이 증상들에서는 모두 몸 상태와 정서를 지각하는 데에 왜곡이 일어난다. 섭렵은 뇌 깊숙이 축두엽에서 전두엽과 두정엽이 나뉘는 틈인 외측고랑 안에 묻혀 있다. 섭렵의 주요 기능은
몸의 내부 상태에 관한 정보를 외부 감각들과 통합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섭렵 뒤쪽에서 앞쪽으로 갈수록 이러한 신호들의 처리가 점점 더 정교해진다는 증거도 있다. 후방 섭렵이 체온 같은 객관적 속성들을 표현하는 데 반해 전방 섭렵은 몸 상태나 정서에 대한 주관적 느낌들을 만들어낸다. 전방 섭렵은 존재한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여하는 듯하다. 여기까지 책을 살펴보았는데 전 제 삶이 허락되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느끼다 가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욕망에 따라 살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 몸을 좀 더 살펴보고 알아가면서 소중히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낭낭이었습니다.